농기구나 작업도구가 무기로 변형되어 전쟁을 벌였던 석기에서 철기에 이르는 냉병기 시대와 달리 화약은 전쟁을 위한 도구 그 자체로 처음부터 발명되었습니다. 화약의 발명 이후 생활도구가 전쟁 도구로 확장되던 양상은 역으로 전쟁의 도구가 민간으로 확장되는 양상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GPS를 활용한 내비게이터 시스템이나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 각종 촬영과 취미 활동에 활용되는 드론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민간에 적용되는 전쟁의 기술들 대부분은 직접적인 살상력을 갖지 않으며 적의 말살이라는 본질 또한 사라져 있습니다. 직접적인 살상은 아니지만 효과적인 전쟁의 기술 중엔 심리전이 있습니다. 적의 사기를 꺾고 혼란을 조장해 전쟁 의지를 꺾는 방법입니다. 심리전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유언비어 살포도 그중 하나입니다. 유언비어 살포라는 심리전의 방식이 민간으로 확장된 형태가 바로 가짜뉴스라 볼 수 있습니다. 민간으로 확장된 수많은 전쟁 기술들은 삶의 도구로 자리 잡았지만 가짜뉴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의 말살이라는 본질이 사라지지 않은 채로 전쟁터에서와 다를 바 없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정치가 사라지고 전쟁과 다를 바 없는 적대적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가짜뉴스라는 전쟁 도구를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함부로 써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터의 병사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가 가해자이며 피해자입니다. 가짜뉴스로 펼쳐진 전장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가짜뉴스에 가짜뉴스로 맞선다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자, 이제 명절을 앞두고 네, 이제 음력으로도 다음 주에는 2025년이 됩니다. 그래서 설날 특집인데 뭐 전혀 특집 내용은 하나도 없는 어쨌거나 설 특집 방송 뭐 설 특집 방송 되겠습니다. 연휴 시작이 오늘 뭐 이제 월요일도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보면 오늘부터 연휴 시작이니까 연휴 시작에 녹음하는 거니까 설 특집 방송은 맞지 뭐.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특집이냐 아니냐. 네. 특집이라 그러면 우기면 특집이지 뭐 특집 별거야. 그렇다고 뭐 우리가 지금 이 시국에 무슨 설날에 관계된 내용으로 뭐 썰을 풀 만한 것도 아니고. 자, 이제 그 스카이 데일리발 그 가짜 뉴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지금 민주당에서 특히 이제 이재명은 저기 6대 은행장 모아놓고 한 소리 했잖아요. 네네. 광고 넣지 말라고. 스카이 데일리에 광고 넣지 말라고. 뭐 이랬다고 하죠. 국민일보가 가장 스카이데일리 광고비를 많이 쓰고 있다.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식으로 이재명이 입을 국민은행 털었다 그러더라고요. 국민일보가 아니고 국민은행. 아, 국민은행. 네. 네.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이제 제가 스카이데일리 들어가 봤을 때도 국민일보 배너가 잘 보이긴 해. 국민일보에 자꾸 국민은행 배너가 잘 보이긴 했어. 네네. 아무튼 이제 그 은행장도 모아놓고 그랬다는데 이거 좀 그래요. 뭐 스카이데일리 저희도 이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카이데일리가 그렇게 이제 공신력 있는 매체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좀 이제 가짜뉴스성 기사들을 보도들을 종종 내왔었는데 이 시국이 완전히 붕업된 것 같아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그거는 그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매체에 광고 넣지 말라고 광고주들 압박하는 거는 이것도 일종의 독재의 기술이죠.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은행장도 못 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광고 넣지 말아서 실제로 이제 은행들이 이제 광고를 끊었고 그래서 스카이데일리가 이제 전면 백지 광고를 냈다고 하죠. 갑자기 그러니까 스카이데일리가 탄압받는 언론사가 돼버렸어. 탄압받는 정론지가 돼버린 거야. 참. 이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 이재명이 하는 저짓거리야말로 지금 이 음모론을 더 부추기는 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저기 더민주 파출소 맞나? 민주파출소 거기서 하는 짓거리도 마찬가지고 일정 부분 이거 이제 선거 부정 관련해서 그 자기 손신 방송 하신 그 강사님 네네네네 전환계 선생님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그분 주장은 동의 못하는데 근데 그래봤자 그 양반도 이제 일개 개인이잖아. 좀 영향력이니까 인플루언서에 가까운 개인이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해서 반박을 할 수 있어요. 그거 황된죄 이거 이러저러해서 그 주장 틀렸다고 반박은 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대놓고 그렇게 이제 막 입을 틀어 막으려고
다른 데도 아니고 정당이 그런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본인들의 어떤 직접적인 명예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설령 뭐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은 거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옳은 거라고 해도 지금 이 시국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이 선거부정 음모론을 더 부추기는 격이 된다. 왜냐하면은 그걸 주장한 목소리들을 틀어막는다는 거는 이건 권력에 의한 탄압이다라고 여긴단 말이죠. 그리고 전한기 선생님 주장 같은 경우에 주장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명확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선관위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데 거기에 그 선거부정 부정선거, 네.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을 말끔하게 선을 긋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선거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장이 되게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한기 선생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그리고 또 선관위가 일정 부분 또 이 음모론을 부추기는 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게 사실 음모론인 것 자체가 거기에 대응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응하는 게 대응 안 하는 것만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명쾌하게 그렇게 이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지금까지 낸 어떤 그 선관위의 대언론 행동들을 보면은 굉장히 허접하고 또 막 때로는 무능하고 막 무례해 보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싸가지 없어 보였단 말이죠. 굉장히 성의 없죠. 네, 성의 없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꾸라지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뭐 선관위가 낙하산으로 뭐 1,000명 넘게 채용했다 그랬나? 아무튼 낙하산으로 엄청 채용했다 그러잖아요. 1,200명 정도 네.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 대변인 새끼 저것도 낙하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너무 보니까 너무 성의 없고 형편없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뭔가 의혹들이 이제 제보들이 많이 됐잖아요. 뭐 네네. 사진이라던가 네네. 아니면은 뭐 특정 뭐 투표 용지라던가 이제 네. 그런 것들 이제 그걸 넘어서 뭐 더 큰 것들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그런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그냥 선관위 입장은 부정선거 아니야. 그렇게만 얘기하고 이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일관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이제 물론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그 동안에 지금 이제 나오는 문제 제기들이 그러니까 음모론 쪽 문제 제기들이 지금 이 시국에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라 그 동안에 계속 주로 이제 저쪽 유튜버들 아니면 그 이전에는 김어준 통해서 계속 제기됐던 문제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을의 양 진영을 통해서 다 똑같이 제기됐던 제기됐던 문제들이고 선관위가 문제들. 그동안에 답변을 안 할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동안에 또 계속 그 제기되는 음모론들에 관해서 반박을 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관위 입장에서만 보면 야 옛날에 다 했던 얘기야 그거 또 물어보냐 이런 뭐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선관위 입장이고 지금은 국민적인 문제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더 이상 어떤 그 지역적인 어떤 이슈가 아니라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다시 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대국민 어떤 언론 전략을 펼칠 때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선관위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성형 태도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그 태도 자체로도 지금 이 음모론을 더 키우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일반 기업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일반 기업과 비교를 해보면 네네. 뭔가 이제 불량품이 나왔단 말이야. 네. 제품이 나왔어. 그래서 그 물건을 이제 산 고객이 클레임을 겁니다. 네. 클레임을 걸면은 이제 이게 이런 불량품이 생산이 됐었네 죄송합니다 뭐 이러고서 뭐 환불을 조치를 하던가 그렇죠. 아니면 이게 너무 이 불량품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리코라고 그러죠. 그치 전량 뭐 다시 걷어들이고 네네. 새로 만든 제품들을 다시 드린다던가 이런 네. 식의 이제 대책을 세우는데 선관위에서 한 거는 그 상품을 만드는 저희들의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란 말이야. 그 말이 안 되는 불량품은 나왔지만 네.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거란 말이죠. 좀 더 잘하겠다는 얘기도 최소 하다 못해 좀 더 뭐 그동안에 좀 미숙했던 면이 있었다. 좀 더 잘하겠다. 그런 소리라도 해야 되는 거죠. 하다 못해.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죠. 그러니까는 그래 이러한 실수, 선관위에서 말하는 실수, 에러가 발견된 원인이 무엇이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연관돼 있으면은 직원의 실수가 들어가 있다면은 뭐 어떠한 필요하다면 징계 조치를 내릴 것이고 그렇죠. 그런 식의 이제 일련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냥 부정선거 아니다라는 그렇죠. 이런 네. 얘기로
오히려 부정선거 아님을 강요하는 모양새가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욱더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런 오히려 면에서 그렇죠. 사람들은 야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문제 네.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외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 선관위라는 조직을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뭐 그동안에 채용 비리도 굉장히 컸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선관위원장이 늘 대법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 사법 조직이랑 연계되는 면이 있는 조직이잖아요. 선관위 자체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법관이라는 직군 자체가 자기 판단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 안 하는 직군이거든요. 그렇죠. 판결 내리면 끝이잖아요, 그걸로. 네네. 판결이 뭐 잘못된 판결이라고 해도 그걸로 네. 끝이잖아. 그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선관위 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뻣뻣하게 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그리고 이제 이 조직 자체가 굉장히 좀 불투명합니다. 저는 선관위가 불투명해야 될 이유는 전혀 찾지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 어느 기관보다도 투명해야 되는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 전에는, 그러니까 선거 시즌에는 좀 이제 불투명해야 될 필요도 있죠. 근데 이제 선거 끝나고 다음 선거 때까지는 굉장히 투명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관위라는 조직 자체가. 그렇죠. 그래야지 다음 선거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예. 이제 지금 뭐 독립된 헌법기관을 운운하면서 굉장히 이제 뭐 자기들 그냥 우리 뭐 함부로 누구도 손 못 대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야 이런 식으로만 지금 버팅기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혼란의 일정 부분 선관위가 자초한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크죠. 네. 그 중에 하나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사건이죠. 네.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이게 비리가 진짜 썩어 문드러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네. 그래서 오픈을 못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올 폐쇄된 조직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선관위가 여러모로 지금 스스로 개혁해야 된다. 스스로 이제 이렇게까지 불신초래하면 선관위 같은 조직이야말로 정말로 그 신뢰가 생명인데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더 커져 버리면은 이건 사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선거가 끝나고 나도 결과에 승복 못하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선관위가 자초한 면도 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이제 나돌고 있는 그 부정선거 음모론들은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로 신빙성이 있을까? 뭐 음모론이 아니라 그냥 그걸 하나의 그냥 문제 제기로 볼 수 있을까? 거기에 관해서 이제 선관위가 원래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한국일보에서 이제 오늘 새벽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네.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개표 조작, 사전 투표 조작 모두 음모일 뿐 부정선거 주장 뜯어봤더니 네. 라는 제목의 팩트체크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제기됐던 그 뭐 선거 부정 의혹들 혹은 이제 최근에 다시 제기되고 있는 선거 부정 의혹들을 이제 이렇게 항목별로 하나씩 쪼개가지고 그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가 정리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보면은 첫 번째로 전자개표기를 통한 조작, 네. 그다음에 사전투표 조작. 네. 그래서 전자개표기 조작은 전자개표기를 이제 해킹을 해가지고 네. 투표 결과를 숫자를 이제 조작을 했다. 네네. 이제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투표 조작은 사전투표 하는 인원을 늘린 거야. 그래가지고 뻥튀기 시켰다. 뻥튀기 시켜서 그래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표를 늘리는 거다. 이런 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 전자개표기 통한 조작 이거는 사실 옛날에 한번 깨졌는데 뭐 예전에 김어준이 뭐 노트북 들고 와서 또 이거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 네, 해킹할 수 있다. 뭐 노트북에 랜카드가 꽂혀있네 안 꽂혀있네. 네,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선관위의 이 망 자체는 인트라넷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내부망이라서 외부 인터넷이랑 연결이 안 돼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선관위 서버에 외부에서 해킹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선이.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김어준이 제기했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죠. 그 개표 현장에 있는 선관위 직원의 노트북에 보면은 거기 이제 납품이 되잖아요. 노트북이.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조달청 쪽에서 납품을 받는데 그게 뭐 레노버 무슨 노트북인가 근데 거기에 그 무슨 랜카드가 꽂혀 있다.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들어가 가지고 선관위 그 노트북을 통해서 선관위 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의혹 제기를 했어요 당시에. 네네. 자,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일단 전자개표기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다. 네네. 그래서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투표지 분류기. 네. 그러니까 1번 찍은 표, 2번 찍은 표, 3번 찍은 표 이런 식으로 네. 표를 일단은 분류해주는 네. 전자 개표기가 일단은 표를 나눠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수기를 통해서 그 숫자를 세죠. 네네. 카운팅을 하죠. 네, 그래서 은행 돈 세는 것처럼 네. 두루룩 세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사람이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다. 재검표하는 네네. 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전자 개표기라는 거는 이제 말부터 틀린 이제 근거 없는 의혹이다. 네. 근데 이제 사전 투표가 생기고 나서는 이게 조금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전 투표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가 중국이나 북한 등의 불상 국가에서 선관위를 해킹해가지고 통합선거 임명부 등을 조작을 해서 사전 투표자를 부풀린다. 이게 첫 번째로 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위변조된 불법 사전 투표지를 대량으로 사전 투표함에 투입했다. 네. 그러니까 사람만 늘어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표도 늘어나니까. 투표용지도 그만큼 더 찍어가지고 예. 불법으로 투입했다 그런 얘기인데 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외부에서 선관위 서버를 못 들어갑니다. 해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고 중국이고 어디고 해킹이 안 돼요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기서 막히는 거고 이 주장은 거기서 막히니까 선거인 명부 그러니까 그 투표용지 늘리는 것도 똑같이 막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증거로 나오는 게 이제 대수의 법칙인데 네. 이제 여기서는 아주 좀 이것도 전에 대수의 법칙이 뭐냐면은 그냥 K 값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어준 K 값. 네. 저희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이거.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정리되는지 몰랐는데 배여 일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투표지가 이제 잘못된 투표지들이 막 있다 이런 건데 네. 그래서 배춧잎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투표용지가 있고 그다음에 여백 이상. 네. 그러니까 이 칸이 가운데로 딱 와가지고 좌우 여백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인쇄가 잘못됐는지 어느 한쪽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허접하게 인쇄된 투표용지가 있었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일장기형, 그다음에 뭐 화살표형 이런 투표지들 이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근데 기사에 보면은 사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용지가 인쇄된 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뭐 투표관리관 도장을 삐뚤게 찍었다. 네, 도장도 좀 이상하게 찍혀 있고. 그 관리관 뭐 도장란 자체도 삐뚤게 찍혀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화살표 이상한 뜬금없는 화살표가 있는 투표용지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후보 위에 갑자기 빨간색 화살표가 떠 있다 투표용지에.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것을 이제 배여 일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네. 배춧잎, 여백 이상, 일장기, 화살표. 그래서 이거를 줄인 걸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위변조된 그렇죠. 투표용지를 사전 투표함에다가 쑤셔넣은 증거다. 네, 이렇게 근거로 사용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근데 이제 여기에 관해서 선관위가 이미 그러니까 이 의혹 제기도 뭐 총선 때마다 있었고 네네. 대선 때도 있었는데 뭐 지선 때도 있었겠죠. 네, 네, 근데 모든 이제 선거에. 그래서 이제 선관위가 이거를 직접 시연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류 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다시 이제 선관위 측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해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잘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오류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이 오류가 네. 어떤 식으로 나온 오류인지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지 다음에 이런 그렇죠, 똑같은 네. 오류가 안 생기게끔 조치를 취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식의 설명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있을 수 있는 일이 되면 그러면 저기 한국은행에서 그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찍어내는데 한 장씩 삐꾸 나는 이상한 돈이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한국은행이 그냥 아이고 돈 찍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나? 그러니까 물론 요즘 뭐 현찰 잘 안 쓰긴 하지만 씨발 그러니까 좀 선관위는 대법관 마인드 버리고 선관위원장은 좀 티끌게 굴지 말라고. 당신 무오류의 인간도 아니고 당신이 뭔가를 정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냥 무조건 통용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스카이데일리 같은 그런 이상한 언론을 통해서 나온 중국 해커 설이죠. 그러니까 네. 중국 해커가 그냥 이렇게 뭐 해킹해서 이렇게 부정 선거를 조작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저기 뭐 그리고 지금 많이 나도는 사진 그 뻣뻣한 투표용지 네네네. 거기에 관해서도 선관위가 이미 과거에 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 기사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그 뻣뻣한 용지라고 나와 있는 것들 보면은 그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어디 지역군가 거기서 이제 이거 부정선거다 그러고 이제 그 증거로 내밀었던 것 중에 하나거든 이게 이 뻣뻣한 투표용지가. 그래서 법원까지 갔다고 재판까지 갔다고. 근데 이제 법원에서 정밀 감식을 해봤어 투표용지를. 네네. 그러니까 접힌 자국이 있는 거야. 현미경으로 들다 보면 보이는 정도래. 접힌 자국이 있었다. 네, 그 신권 아니다. 네네네. 신권 아니다고 판명이 난 적이 있어요. 신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나온 네, 그런 새 종이가 아니다. 네네. 네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스카이데일리 가짜뉴스, 네네. 뭐 중국 해커 뭐 96명 네. 침투해가지고 뭐 미군이 오키나와로 압송해 갔다. 네네네. 평택항을 통해서. 근데 이미 이제 미군 측에서 입장이 몇 번은 나왔습니다. 이것도 관련해가지고 2번인가 나왔어요. 예, 그 트위터에도 그 US 아미 공식 계정에서 네, 그 포스팅을 했어요. 네네. 공식 입장을. 네, 그래서 기사화도 됐고. 네. 그래서 그딴 일 없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새미래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스카이데일리랑은 전혀 무관하게 이제 좀 부정선거 이런 주장을 하시는 의혹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니야 스카이데일리랑 전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무관하지 않아요? 스카이데일리를 많이 인용을 하시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저는 요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스카이데일리랑 파이낸셜 뭐였지? 투데이. 파이낸셜 투데이. 예. 그거 인용하시는 거는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딴지일보 인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딴지일보만도 못해요. 딴지일보는 요즘은 음모론 기사는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뉴탐사? 그렇죠. 뉴탐사 인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열린 공감. 네, 열린 공감 뉴탐사 인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발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기 96명 해커 중국인 96명이 그래서 선관위가 또 이것도 지난주에 그 연수원에서 이제 그 연수원 교육생들 교육하는 교수로 계시던 분이 이제 SNS 쓰신 걸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선관위가 또 이제 입장을 냈어요. 이게 이제 그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는 5급 승진자 50명, 그다음에 6급 보직자 69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공무원 88명, 외부 감사 8명 중 총 96명이 숙식하고 있었다. 96이라는 숫자 여기서 나오는 거야. 네네. 이 사람들이 중국인이라고 지금 스카이데일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있었던 분 중에 어떤 분이 자기들 상태가 네, 그러니까 그냥 패딩이나 하나 그렇죠. 걸치고 워낙 추리해가지고 추리닝에 패딩 걸치고 추리하게 했으니까 남들이 보기에 중국인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좀 약간 자괴감 섞인. 근데 지금 내 행색이 그럼 중국인 행색이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들 행색 안 그래? 얼마나 중국인 티나게 옷 잘 입고 다니는데. 뭐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한국일보에서 이제 이거를 판판이 반박하는 보도를 냈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 얘기 좀 보죠. 네. 그러니까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경우에도 부정선거 증거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 21대 총선 때 전북 전주 완산 삼천3동 투표구에서 관내 사전 투표용지 교부수가 4,607표인데 네. 투표수가 4,684표로 나타난 바가 있었다고 해요. 10표 더 많아진 거예요? 10표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정선거를 말하는 많은 분들이 이게 삐꾸란 거 아니냐 조작하다가. 예, 사전투표지 10표 그러니까는 밀어넣었다. 근데 이 10표 정도 가지고 선거를 조작한다는 거는 뭐 근데 일단 그 숫자가 좀 어이가 없긴 한데요. 네. 뭐 어쨌든 문제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투표용 개표해서 개표하는 과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이긴 한데 같은 장소에서 다른 동의 투표함을 개표하고 다시 담는 과정에서 섞였다. 예, 섞여서 들어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일이 같은 선거구의 노송동의 경우가 교부수가 2,553표인데 네. 2,551표로 2표가 적게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뭐 평화 1동, 삼천 2동의 경우도 각각 한 표씩 적은데 이런 경우를 모두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네. 한쪽은 뭐 늘어나고 네. 어느 곳은 줄어들고 네. 이거를 다 맞춰 보면은 교부수와 투표수가 결국은 일치한다. 결국 이분하게 된다.
네네네. 그런 겁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가 미숙했다라는 부분이 드러난 거지만 네. 이것이 부정선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근데 이제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의혹을 해소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의혹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아니다라고 막 얘기를 했을 때 항상 사과를 곁들여야 되는 거거든. 내가 보기에는.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에 그렇죠.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아니 AI에 그 입력하면은 잘 써준다니까. 이 대법원장 말고 딴 사람을 써야 될 것 같아. 이 선관위원장을. 대법관. 네, 대법관 말고. 하여튼 뭐 이런 주장 굉장히 많지만 네. 자 부정선거 주체 및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그렇죠. 누가 그럼 대체 그러니까 정말 누가, 그러니까 뭐 사진 이런 뭐 캡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정확하게 완전히 증거화된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물이라든가 네. 이런 게 없고 네. 그다음에 관련된 양심 선언이 전무하며 네. 그다음에 부정선거 소송 지금까지 126건이 있었는데 네. 모두 인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송까지 있었다는 건 재판을 걸쳐서 가지고 그렇죠. 뭐 증거 가지고 와가지고 따져봤다는 따져봤다는 거잖아. 네. 네. 근데 아직까지 인정되기에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뭐냐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제 없는 거다. 그리고 이제 나 이제 스카이데일리 관계자가 이 방송을 들을 리는 없겠지만은 스카이데일리한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뭐 좋다 이거야. 그러면 대체 그렇게 중국인 해커를 침투시키고 선거 부정을 조장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걸 분명히 지목을 하라고.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의 이재명이야 누구야? 지목을 하라고. 그래 한번 지목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 민주당이든 뭐 어디든 한번 해보고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야지. 견죽만 올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뭐야 스카이데일리 대표? 네. 국정원 트럼프 취임식 자기 초청 받았다. 홍준표 마냥. 아니 그래가지고 또 윤석열 지지자들 이렇게 또 뽕이 좀 차올랐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 듣고 그 스카이데일리가 기사를 냈거든. 그거 자기네 대표 미국 간다고. 트럼프 취임식 간다고. 그러니까. 야, 이 스카이데일리 대표가 막 트럼프 만나가지고 이 한국의 부정선거 이거 막 얘기하고 온다고. 그래서 막 걔네들 국뽕이 좀 잠깐 차올랐었어. 김어준이 촘스키 만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다음에 뭐 또 이제 이 기사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시스템을 몇 국가에 수출을 했는데 거기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뭐 그러니까 이거 선거 부정 시스템 아니냐.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쪽이 있죠. 근데 그거 사실 쓰는 사람도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 나라에서 같은 시스템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한국의 부정선거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뭐 시중에 파는 PC를 뭐 다 PC가 은행에도 들어가고 가정집에도 들어가는데 뭐 가정집에서 털린다고 은행에 들어가 있는 PC도 똑같이 털린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그러니까 뭐 좀 더 세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그 스카이데일리 기사 같은 거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선거 부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은 적어도 김어준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K값이랑 지금 제기하는 음모론인 의혹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제 반박을 하실 수 있겠는데 아니에요. 근데 뭐 개인의 자유니까 뭐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 김어준이 비판받는 거 똑같이 비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비판 못 하는 거야.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근데 뭐 사람이 어디 그래 됩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그렇게 되라라고 우리가 지금 이재명한테 지난 몇 년 동안 싸워왔던 것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런 겁니다. 일관성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던 건데 자기 스스로도 일관성을 못 가지는 거잖아. 그래 버리면은 뭐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대체. 자기 스스로도 그런 주제에.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거는 좀 많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절망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는 그러니까 선관위를
선관위 좀 패야 됩니다. 좀 선관위 많이 맞아야 패야 돼요. 되고. 많이 저도 선관위 완전 갈아엎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거 씨발 완전 다 썩은 조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네. 하는 꼬라지 보면은. 근데 선관위 패는 거와 부정선거는 네. 잘 구분해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선거가 부실 선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거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뭐 자타공인 선진국인데 선거를 이따로 개판으로 하냐 그런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래서 선관위 저는 무능하고 이 선관위원장이라고 버팅기는 저 뭐 헌법기관이고 나버리고 그냥 다 작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저도 해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선거 자체가 조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섞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냥 내가 보기에 저 새끼 나쁜 새끼니까 나쁜 거 다 몰빵해가지고 더 나쁜 놈 만들자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래서 뭐 그리고 이 선거 부정만 그렇게 했어요. 또 이제 이런저런 음모론들이 계속 나오는데 제발 좀 걸러냈으면 좋겠다. 최대한 걸러냈으면 좋겠다. 이제 인터넷에 적었지만은 지금 이 상황까지 치닫게 된 데는 음모론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음모론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음모론 삼킨 결과가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이재명이 덩치를 키울 수 있었던 이유도 가짜뉴스 음모론이 기반이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쪼그라들게 된 것도 저쪽에서 퍼뜨린 음모론 가짜뉴스 때문이었고 그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음모론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봐도 저는 무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근데 이 지경까지 왔는 이 시국에 우리마저 가짜뉴스를 집어삼키기 시작하면은 진짜로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저는 그래서 그 점에서 좀 절망스러운 면이 있어요. 좌절되는 면이 있어요. 사실 다른 것보다 뭐 일테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편들더라. 저는 그런 걸로 좌절 안 해요. 그냥 그러시든지 말든지 뭐 퇴임하셨는데 알아서 하셔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데 이제 뭐 넓게 보면 다들 동지 아닙니까? 온라인에서 저랑 제가 제 타임라인에 올라오는 분들 볼 수 있는 분들은 다 동지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도 가짜 뉴스를 막 삼키고 그거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에서는 좀 좌절을 느껴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제발 좀 자기 중심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가지고 좀 가짜 뉴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혼란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아마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가짜 뉴스 같은 거는 정말 모두의 네.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거 자아 성찰이 많이 필요해요. 이거 여기 대해서도. 네네. 나는 대체 뭘 보고 이걸 믿고 있는가? 이게 내 믿음에 기반한 믿음은 아닌가? 그런 것도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부정선거 이야기 네. 첫 번째 꼭지로 잡아봤고요. 앞으로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한동안은. 네. 네네. 자,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골뱅이 AIRSEE 숫자 12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한 컴퓨터를 웰컴퓨터에 배송 박스에 넣어서 보내주시기만 하면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든 쉽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그 웰컴퓨터에 네. 우리 아주 유능한 직원분께서 트윗을 올리셨는데 네네. 우리 사장님께서 네. 그렇게 고객분들 돈 못 쓰게 만드신다고. 빚지는 장사를 하신다고 분명을 하셨죠. 이렇게 뭐 메인보드 고장난 PC가 입고가 됐는데 그러면 네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드를 교체를 하죠. 메인보드가 고장이 나면은. 네. 근데 어떻게든 그 메인보드에서 빠져 있는 그 부품을 수급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메인보드를 고쳐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별로 돈을 안 들이고. 네. 그렇게 이제 뭐 수리를 마쳤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근데 이제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웰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뭐 저희도 이제 그 웰컴퓨터 사장님이랑 이제 좀 사적인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지켜본 바로 보면 그분 성격상 그러고도 남을 품 같긴 해요. 좀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 좀 그냥 좀 내가 좀 내 돈 좀 덜 벌더라도 양심적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좀 내 기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런 식으로는 안 한다 이제 좀 그런 건조가 있는 양반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봐도 이제 최소한 막 치사하게 등치고 그러지는 않는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는 믿고 이제 한번 맡겨 보셔도 될 것 같다, 컴퓨터에. 네, 신뢰의 웰컴퓨터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파는 달품은 농장입니다. 네. 트위터에서 달품은 농장 @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의 찰옥수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인데 그 옥수수 뻥튀기 얘기 없나? 그러게요. 뻥튀기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랭 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소금빵, 그리고 겨울에 생강청 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설 선물 세트 아마 이제 출시했습니다. 요거 저희 업데이트 할 때는 마감이 됐겠죠. 마감되고 이제 배송이 배송도 이제 끝났을 이미, 거예요. 예. 예. 네, 종료된 시점일 겁니다. 이 생강청이 이게 참 그런 게 제가 지금 이번 주 들어가지고 이제 주초에 몸살 걸렸다가 지금 이제 감기로 다시 또 다시 감기가 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생강청을 제가 꽤 장복을 했거든요. 이제 이 라몬카카 생강청도 있었고 또 이제 또 다른 또 청취자분이 또 생강청 한 병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생강청 2병을 가지고 한동안 꽤 장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괜찮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생강청이 떡 떨어지고 나니까 감기가 다시 온 거 아닌가. 이것도 우리 라만카카 사장님한테 아니 달라는 게 아니고 이거 달라는 건데 아니야 전혀 아니고 생강청 됐고 이제 뭐 됐고. 그건 됐고 그게 아니라 이 생강청 겨울에 이제 쭉 쟁여놓고 드시면은 확실히 도움이 된다. 그럼요. 네, 좋죠. 그래서 이제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제 그 생체 실험상 임상 실험 결과가 좀 그런 것 같아 보인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오구매님은 이제 생강청 많이 드셨으니까 네. 생강을 그냥 드세요. 뭐 요즘 안 그래도 마늘을 그냥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생강까지 힘든 것 같고 네. 마늘 정도는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호구매님 그 1월 들어와가지고 감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넘어 계속 골골대고 있네. 네, 이상하게. 그래서 호구매님께 힘내시라고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어.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응원 댓글 뭐 힘내세요, 뭐 건강하세요, 뭐 아프면 안 돼 그런 거 보면 짜증 나. 예, 그 뭐 이런 거 그냥 써주세요. 죽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써주세요. 그런 거 싫어해. 그런 거 오글거려서 더 힘들어. 그런 댓글 내면 몸이 더 아파 안 돼. 돼지지 마세요. 막 이런 거. 돌연사 하지 마세요. 곱게 죽어도 곱게 죽어라. 뭐 이런 거는 좀 받아들일 수 있겠다. 네네. 네, 이런 식으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달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뭔 댓글이야. 네, 하던 대로 네. 아무 없는 걸로. 네. 어쨌든 살아 계십니다. 네. 자, 이제 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 이제 전남지사 김영록 이 양반이 이제 지난주에도 보면은 그 저기 뭐 나훈아 씨 관련해 가지고 그러게요. 메시지를 한번 냈잖아요. 그러고 났더니면은 그러고 난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 어디에서 이제 그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보면 김영록이 후보군도 처음 잡혔어요. 그래요? 그래서 0.8%가 나왔거든. 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고무돼서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14일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왜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만 고집하냐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이게 보면 참 많이 같잖아요. 뭐 지역 상품권이 골목 상권에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정부는 그 추경해가지고 지역 상품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정부가 이제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작년보다 더 늘려가지고 5조 5천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록은 정책 체감효과가 그건 지역 상품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유를 든 게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이면 유통되지만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상가 가맹점에서 모두 사용돼 가지고 지역 경제에 선순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가맹점 수만 비교를 해보면은
오늘 상품권이 지금 한 1만여 곳 정도 된다고 그렇게 그런데 지역 상품권이 7만여 곳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1대 7이니까 뭐 가맹점 수는 훨씬 많긴 하죠. 네네. 근데 실제로 지역 상품권이 그래서 지역 상권에 크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네네. 가장 많이 쓰인 용처가 학원이다. 그다음이 병원이다. 그렇죠. 학원 병원. 네. 학원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애들 학원비 한 20, 뭐 2, 30 하나? 못해도 그 정도 하죠. 과목당 그 정도 하나? 그 정도 하겠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결제하는데 거기서 인센티브 10%씩 빠지니까 충분히 이제 상품권을 결제하기가 훨씬 유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학원, 병원, 마트 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역 상권 부흥에 지역 상품권이 도움된다는 거는 사실상 뭐 KDI나 조세연구원에서 그동안에 나온 보고서들을 봐도 효과 없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김영록이 이렇게 말한 거는 그냥 느낌적 느낌이라고 그렇게밖에 평가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이제 김영숙 여기 써놨네. 지역 상품권 가맹점 7만 7천여 개 개소지만 오늘 상품권은 1만여 개소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게 전남 지역 내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전남에 이제 국비 지원이 1조 원 규모로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 전남이 이제 1조 원 규모로 지역 상품권을 찍어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많이 오버한 것 같은데 솔직히 전남 경제 규모로 보면은 1조 원씩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25년에는 국비 발행되는 그러니까 작년에 6,500원. 그러니까 6,500원. 작년 1조 원 찍어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비 지원으로 발행된 게 6,500억이니까. 그러니까 1조 원 규모로 발행을 했는데 그렇죠. 24년 국비 지원이 그 중에서 6,500원이 500억 원. 네. 이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올해는 그게 다 없어서 3,500억. 전남도에서 자체적으로 3,500억 원 규모로 해서 3,500억 원 네. 규모의 그 지역 상품권을 도 자체 예산으로만 발행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봐도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게. 지금 중앙정부 지원 규모 지원 예산이 훨씬 크다는 거 아니야. 그럼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네. 이제 교육비 무상교육 관련해서 지원금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아니 교부금 받는 걸로 해. 그 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금은 늘어나잖아. 그렇죠. 교부금 자체는 늘렸죠. 예. 거기서 쪼개가지고 하든지. 그러니까 그러면 되지. 자 그리고 이제 봅시다. 이 정도면은 사실 지금 35%만 지금 지역에서 좀 커버가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애초에 편성된 규모 아니 지역 상품권 1조 원씩 전남에서 찍어내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소화를 시킨다는 거지. 나는 이거 일단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인 건지 관광객이 그만큼 많이 오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거 좀 되게 한심하고 지금 감당 못할 짓 벌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 저는 받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그럼요. 이거 나중에 이제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지금 정부 예산 다 잘라가지고 지금 대목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상품권을 작년처럼 못 찍어내고 있다 이렇게 푸념을 하면서 뭐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 그토록 바라는 지역 사랑 상품권을 한사코마다 하고 그토록 바라는 네. 오늘 상품권만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혹시 야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라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미워해서 민주당 미워해서 그런 거냐. 네. 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었지. 그건 아니었지. 자, 이렇게 김영록이 이렇게 이제 격일이 날뛰고 있는데 또 이렇게 또 하면 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뭐 다음 주 대선 주제 여론조사에서 김영록 지지율 한 2% 나왔다. 이러면 또 이제 이 다음 주에 페이스북에 더 센 걸 올릴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보죠. 네. 1월 16일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발행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5조 원이었는데 올해는 5조 5천억 원 발행하겠다고 확대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류형 상품권에는 5%, 그다음에 모바일과 카드형에는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고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2월 10일까지 그러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 5%의 할인율을 더 적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을 사용을 하면 결제액의 최대 15% 환급되는 혜택이 있고요. 환급은 2월 10일까지 네 차례 나눠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차별로 누적 결제 기준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환급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온누리 시장, 온누리 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 할인전에서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으로 상품을 구매하면 금액의 5%만큼 할인 쿠폰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 구매 할인, 환급 행사, 온라인 전통시장관 할인 쿠폰까지 모두 적용받으면 최대 35%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온누리 시장이나 온누리 전통 시장에서 그 이제 구매를 했을 때 이렇게 35%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온누리 시장 뭐냐 싶어가지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온누리 시장은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제 산지 식성 농산물이랑 중소기업들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이고 네. 온누리 전통 시장도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전국 전통 시장이랑 바로 연결해가지고 전통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온라인으로 쏴주는 그런 쇼핑몰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 김영로 전남지사도 별로 손해 볼 일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전남 지역에 있는 뭐 네. 상품이 판매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김영록은 이제 뭐 시장만 소상공인이냐, 뭐 저기 가게 그 일반 식당이나 전방 주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네. 온누리 상품권 네. 최근 발행에 추이가 있거든요. 이게 최근 실제 발행 규모 말하는 거지. 네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2조 7천억 정도였을 거야.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3조 원 정도 좀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그게 이제 그 발행, 그러니까 전체 발행 규모는 지금 이제 5조. 코로나 기간 때 그때 한 4조 하여튼 그러니까 지역 상품권에 대한 그 예산 지원도 늘었었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도 늘어가지고 코로나 때 늘었다가 이제 지나고 나서 온누리 상품권은 잠깐 좀 이렇게 내려갔었어요. 온누리 네네. 상품권도 내려갔다가 그 비슷한 발행 규모로 유지가 되다가 이제 올해 다시 5조 5천억 네. 대폭 규모를 늘렸죠. 규모를 늘린 거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잠깐만 명함 전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해보자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에서 뭐 그동안에 그 이제 이재명 당 측에서 그 지역 상품권 예산 타령할 때마다 제가 네네네. 이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지역 상품권 타령 받아주면서 지역 상품권 대신에 그럼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을 하자라고 제가 역제안을 해보라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지금 최상목 대행이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 방향이 좀 비슷해요, 그거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기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역 사랑 상품권이랑 경쟁하자는 거냐, 네. 온누리 상품권을 이렇게 발행액을 대폭 늘리는 거니까.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왜 지역 상품권에서 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할인율 오히려 확대시켜주고 10%에서 15% 그 설 연휴 앞두고. 네. 그러니까는 와 이거 뭐 여당 야당 정책 경쟁하는 거냐. 네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웃기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소상공인 살리기 혹은 뭐 지역 사건 살리기라는 취지를 민주당이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 일정 부분 지금 온누리 상품권으로 좀 그게 보완이 그게 이제 충족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럼 최소한 민주당이 그렇게 더 이상 주장을 할 수 없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주장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김영록이 지금 페북에 쓴 글 봐도 그렇잖아. 야, 온누리를 안 된다. 지역 상품권 풀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됩니다. 잠깐 이거 기사 한 번만 보실까요? 이게 농민신문이라는 곳에서 네네. 기자가 이제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온누리 지역사랑 상품권의 사각지대라는 네. 제목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이미 결정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하겠다. 네. 이것을 작년 8월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2024년에 2조 원에서 2.75배로 늘어난 규모다. 네네. 이제. 자, 근데 이제 이 소식을 접했던 허탈해하던 농민들의 목소리가 떠오른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농민들은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이요. 우리 면에는 그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전통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고령 농민들이 상품권 쓰자고 읍내까지 어떻게 매번 나갑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을 농협마트에서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온누리 상품권이 이제 전통시장과 지자체가 지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점가에서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도
이제 쓸 수 있는 곳이 이제 좀 제한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농민신문의 기사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제가 이것도 저희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식품 사막이라는 거. 네네. 특히 이제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경 한 1km 안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여기서 짚고 있는 것도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네네. 애초에 이제 오늘의 상품권을 쓸 데 없다라고 이제 기사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오늘의 상품권뿐만 아니라 가게가 거의 없어요. 이런 시골들은 뭐 구멍가게나 한두 개 있으면 다행이고. 그래서 사실 이거 뭐 지역 상권 타령, 뭐 김영록 지역 상권 타령을 하는데 전남도에 이 인구 소멸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그러니까 말이죠. 네네네. 그냥 지역 상품권 뿌린다고 될 일이 전혀 아닐 텐데. 뭐 굉장히 지금 안일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람들한테 돈만 뿌려주면 해결될 것도 아니야. 돈 쓸 데가 없는 것도 있다고. 그렇죠. 어떡할까요? 돈 쓸 데가 없는 것들은. 근데 이제 온누리 상품권도 그런 비슷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역이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똑같이 네네.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정말 진짜 소비자, 그러니까 네. 쓰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형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온누리 상품권 5조 5천억 원으로 확대 발행한다라는 기사를 봤을 때 네. 조금 걱정이 됐던 부분이 온누리 상품권은 과연 괜찮은가? 진짜 괜찮냐? 네. 이게 그러면은 정말 그러니까 지역 상품권이 안 된다면은 온누리 상품권은 정말 이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래 전통 시장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실질적으로 돼야 될 텐데 네. 이거는 도움이 정말 잘 되냐? 네. 그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확대 발행을 하는 것이냐? 이런 걱정이 들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온누리 상품권도 워낙 오래됐어요.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회에 거쳐서 비판 대상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누리 상품권에는 어떠한 그 비판이 있었냐 이런 걸 보면은 이 기사를 보면 될 것 같아요. 1월 20일에 네. 더 스쿠프라는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갓난애가 수백만 원어치 사는 이상한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여기서 이제 정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온누리 상품권이 이제 최초 도입된 게 2004년에 2004년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뭐 재래시장 접근성 안 좋고 하니까 뭐 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 시설을 완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맞아. 그 시장에 지붕 이렇게 씌워주고 그 캐노피 씌워주고 한 게 그때 2004년부터 시작된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전통 시장을 좀 현대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벌였는데 그때 이제 같이 지자체 중에 일부 지자체가 상품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품권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행을 했는데 이게 당시에 호응이 꽤 괜찮았어요. 이때도 이제 할인율이 있어서 그것도 한 10%뭐 대외로 왔다 갔다 하는 할인율이 있어가지고 이제 호응이 괜찮았는데 요거를 이제 몇 년간 풀어보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이거 그냥 좀 불편하다. 왜냐하면 딱 그 시장에서밖에 못 쓰니까 용처를 늘려달라 이렇게 이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이 오늘이 그 전통시장 상품권이 통합이 돼가지고 오늘의 상품권이 된 겁니다. 전국 시장 어디서 쓸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이 계속 법으로 계속 법제화가 되고 보완이 됐는데 2013년에 이제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법으로 이제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제화가 됐고 그다음에 2019년에는 모바일 상품권 나오고 22년에는 충전 카드형 상품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가맹점도 점점 늘어나면서 종래에는 원래 전통시장으로만 이제 형성됐던 가맹점들이 지금 이제 전통시장 이외에도 이를테면은 지역마다 보면 먹거리 골목 같은 거 있잖아요. 먹자 골목 같은 거. 네. 그런데도 그 이제 오늘 상품권 쓸 수 있는 그 섹터들이 생겨요. 이게 이제 그 지자체별로 이렇게 활동을 해주나 본데 그렇게 지정을 해주나 본데 그러면서 이제 구역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오늘 상품권 쓸 수 있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시장통 안에 있으면 돼.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식자재 마트 같은 것도 시장통 안에 있는 경우에는 오늘 상품권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단순히 시장 소상공인 위주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좀 지역 상품권이랑 비슷하게 점점 되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기사를 찍고 있는 것도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깡이다. 우리가 지역 상품권 지적할 때도 깡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깡 얘기 많이 하죠. 예. 이게 이제 작년 그 10월달에 중소기업 벤처부가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매출이 너무 높아가지고 좀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부정 유통이 의심돼가지고. 조사한 가맹점이 15곳인데 그중에 13곳이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은 걸로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작년 11월 30일 기준으로 보면은 0세에서 5세 이제 영유아죠. 영유아가 오늘의 상품권 영유아 중에 오늘의 상품권 구매한 영유아가 1,286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린이들이 구매한 총 구매 금액이 76억 4천만 원이야. 와, 장난 아니네. 그래서 1인당 구매액이 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도까지 꽉 채워서 구매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냄새가 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감 때 나왔나 그랬거든. 이게 이 지적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기부가 작년 12월에 뭐 금융결제원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뭐 최대 환전 한도 기준을 손보는 등의 이제 오늘 상품권 부정유통 개선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걸로 막을 수 있을지는 조금 이제 의문이고 사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판매액이 지금 작년에 5조 원이었는데 올해 5조 5천억 10%로 증가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가맹점도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전통시장에서 더 확장되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행액 늘어나면 결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그만큼 증가되는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지역 상품권 비판하면서도 많이 제기했던 게 이게 과연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도 그러면은 온누리 상품권은 되냐?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그렇죠. 거지. 온누리 상품권을 뭐 발행해가지고 지역 상권이 충분하게 살아날 수 있냐? 목표한 것만큼 기대치만큼 살아날 수 있느냐? 잘 모르겠단 말이지, 솔직히 이거는. 그렇죠. 일단은 뭐 보면은 네. 2019년에는 이제 1,772억 원. 이게 이제 인센티브 예산인 거죠. 인센티브 및 그 발행 사업에 쓰이는 예산이 그 정도라는 거죠. 예산이 이 정도 썼고 2024년에는 이제 3,514원으로 이제 2배 가량 늘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상품권에 가서 지역 상품권이나 오늘 상품권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이게 발행액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 예산. 근데 이제 실제 들어가는 예산은 발행액의 뭐 10%, 10%에서 뭐 한 15% 사이 왔다 갔다 하겠죠. 운영비까지 들어가니까. 네네. 그래서 실제 쓰는 예산은 뭐 조 단위는 아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판매 목표치는 이제 2024년에 5조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024년에 그러니까 3,514억 원으로 그 발행 사업 예산액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2019년에서 2024년을 비교를 해보면 발행 예산이니까 예산이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발행 규모는 2.5배쯤 되고. 자, 근데 이 중에 이제 그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 3,514억 중에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발행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만 601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20% 정도잖아. 17% 정도? 네, 네. 아무튼 전체 예산에서 이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이 수수료가 한 17%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만 해도 또 적지 않은 규모인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발행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그 정부 부담이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정부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선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어느 정도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뭐 발행 규모도 더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닌데 과연 그런가? 이거 사실 저는 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고 좀 그 뭐 조세재정연구원이나 KDI에서 좀 이것도 연구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온누리 상품권도 그러니까 차지하는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네. 뭐 효능에 대해서 실제로 네. 다시 이것도 확인이 돼야죠. 네. 그래서 요 기사에는 말미에 보면 이제 요 관련해서 자료를 제공한 게 민주당 오세희 의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세희 의원의 이제 그 말이 이제 기사에 붙어 있는데 이 양반도 김영록이랑 똑같은 주장을 해요. 지역 상권 살리기에 지역 상권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짜증나. 얘네들 그 웃긴 게 네. 그래 온누리 상품권 막 좁혀다가 네. 그러니까 지역 상품권이지. 그런데 지역 상품권이 그러면은 뭐 그래 이런 부작용이 더 적다라던가 그래 아니면 니네가 말하는 대로 뭐 선순환 효과가 더 크다던가. 근데 근거가 없어. 근거가 없죠. 네. 아니 뭐 거의 똑같은데 네.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 상품권이나 네. 거의 똑같은데 네. 뭐가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니? 그리고 그 용처럼만 봤을 때는 지역 상품권보다 오늘의 상품권이 그나마 나은 경우가 있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맹점에서 소상공인의 그 비율로만 따지면 오늘의 상품권 쪽이 높거든요.
지역 상품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학원에서 제일 많이 유통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말도 안 거 아닙니까? 학원이랑 지역 상권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대체?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또 오늘 그 지역 상품권이나 이건 오늘 상품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뭐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 이제 소비를 많이 할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잖아요. 네. 그럼 결국 누가 덕을 봅니까? 돈 많은 사람이 덕을 봅니다. 그렇죠. 이거는 언제나 그런 거야. 언제나 그런 거야. 더군다나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덕을 보는 구조기 때문에 이게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적하셨지만 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그냥 식당 중에서도 장사 잘 되는 식당이 돈을 벌지. 네. 평소에 어렵던 식당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상인들 얘기고 이 소비자들 얘기를 해보자고. 소비자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쓸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 아닙니까? 지금 오늘의 상품권도 마찬가지고 인센티브를 굉장히 세게 때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러면 오늘의 상품권을 많이 구매를 하는 쪽이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이득을 본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바꿔 말하면 이거 지금 오늘 그 지역 상품권 같은 경우에 이게 지자체별로 좀 이제 리미트가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보면 월 70 정도가 구매 제한이 걸려 있거든.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한 4인 가족으로 칩시다. 그 가족 구성원들 전부가 1인당 70만 원씩 용돈 쓸 수 있는 정도 가정이면 꽤 잘 사는 가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럼요. 그죠? 생활비 그렇지, 제외하고. 그렇지. 근데 그런 집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익을 많이 버는 거야. 한 달에 두당 7만 원씩이니까 한 달에 뭐 4인이면 7, 4, 28, 한 30만 원 정도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역 상품권 사다가 지역의 동네에서 물건 못 사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 동네에서 물건 사는 용도로만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떻게 돈이 쓰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현금을 주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돈 자금 여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이득을 보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부의 형평성이 더 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식의 상품권이 발행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아까 뭐 0세에서 5세가 막 600만 원씩 그거는 그럼 100% 깡 지금 인센티브가 굉장히 세니까. 그러니까 여기 맞춰가지고 깡 하려는 그 이제 깡테크지. 그러니까 상품권 테크라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뭐 상품 테크는 개뿔 아무튼. 그래서 이건 굉장히 지금 저는 뭐 이제 그동안에 어떤 지역 상품권의 대항마로 오늘의 상품권을 많이 얘기했지만 이거는 지금 시스템 안에서의 얘기고 사실은 저는 이거 발행 규모 줄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좀 더 용처를 제한적으로 다시 두고 본래 취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발행을 하든지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세희 뭐 의원이나 네. 어떤 이런 여타의 민주당 의원들 뭐 김영록 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역 상품권이 나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실 열등하죠. 오늘 상품권보다 지역 상품권이. 그렇습니다. 용처가 뭐 용처가 제한되어 있잖아. 뭐 지역에서 가맹점이 많다고 하는데 온누리 상품권에서 벌어졌던 일을 보십시오. 처음에 이렇게 그 시장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작됐는데 시작은 지역 상품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 상품권이었지. 그 지역, 시장 안에서 지역 시장 상품권이죠. 그러니까 그거 불편하니까 이거 확대해달라 이런 요구가 생겼던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오늘 상품권이야. 그런데 지역 상품권으로 가자는 거는 다시 더 옛날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기도 하죠. 네. 네. 자, 그래서 뭐 아무튼 부의 형평성 차원으로 봐도 그런 관점으로 봐도 이건 좀 맞지가 않다. 그래서 뭐 가성비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혹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라는 데 의문을 다시 한번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 이제 이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 대표 발의자가 박정현이고 공동 발의자가 169명입니다. 네. 민주당 전원. 그렇죠. 민주당 전원. 네. 우원식 국회의장 빼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제안 이유 보면 제안 이유가 골 때리는데 이거 뭐 우리가 이 개정 법안을 저번에도 발의를 했는데 윤석열이 이유 없이 그냥 튕겨냈다. 그래서 재발의한다. 이게 제안 이유예요. 까여서 그냥 우리는 네. 다시 한다. 살 더 붙여서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살 추가로 붙인 게 뭐냐면은 지역 상품권 이제 예산을 그동안에 이제 그 전에 발의했던 게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지역 상품권 그 예산을
행안부를 올리면 행안부는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이제 기존 내용이었잖아요. 의무조항. 예. 예, 근데 예.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걸 좀 조항을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행안부가 봐서 뭐 감액할 돈이 있으면 감액을 하고. 감액권을 준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인구 소멸 지역 같으면 더 지원할 수도 있다. 더 줄 수도 있고. 네. 뭐 그 행안부 재량에 따라 가지고 지원금 뭐 규모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단서 조항이 다시 추가로 붙었고, 그리고 또 보면은 그다음에 지역산항 상품권 활성화 기본 계획을 무조건 수립을 해야 된다. 5년마다. 그러니까 그 정권마다 지역 상품권 활성화 계획을 행안부는 수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이상한데. 그리고 이제 지역 상품권 실태 조사에 관해서도 이제 이것도 원래 저번에 발의했던 법안에서는 실제 조사를 뭐 재량껏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이것도 의무조항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실제 조사 행안부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바꿨어요. 뭐 이런 거는 뭐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건 사실 조사 기관이 문제입니다. 경기연구원 같은 거 하나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이야기고. 근데 다른 쪽에서 잡으면 또 그건 또 얘기 달라지게 되지. 근데 지금 이제 지금 뭐 정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이쪽에서 정권 잡아도 못 믿잖아. 또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조사 결과가 되는 기관 만들지 말란 법도 그러니까 없고. 그런 거는 일단은 제거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조사는 해야죠. 그러니까 실태 조사 같은 거는 필요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상품권에 자꾸 중앙에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태 조사 같은 거 계속 뭐 그냥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실태 조사에다가 감사까지 해야지 사실은. 그럼 당연히 해야지. 저는 이제 요 법안이 사실 법안을 뭐 저보고 개정한다라 그러면은 이 발행 기관에 대한 감사권 이걸 집어넣겠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거 몇 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발행처 수주 받을 때 정부감사 의무조항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수락 못하겠으면 받지 말라고. 이거 만약에 이 사업 받을 거면은 우리가 감사 들어갈 때 다 까야 된다. 뭐 그런 조항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코나이 계속 지금 금감원 조사도 거부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뭐 기업 영업 자료를 압수고. 자, 그리고 이 법안만 나온 게 아니고 24일 날 어제 같은 경우 어제 또 법안이 하나 발의가 됐어요. 이거 이제 민주당 또 신정훈 비롯해 가지고 25명이 이제 공동 발의한 법안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지역 상품권을 그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그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무조건 지역 상품권으로 써야 된다라는 강제 조항입니다. 뭐야? 아니 그러면 네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것도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그러면 니네 월급을 니네 지역구 그 상품권으로 받으라니까. 그건 추구도 못하지. 그다음에 뭐 도의회,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아 이것들아. 근데 얘들 결국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좀 무서운 게, 그렇게 만약에 그 뭐 세비의 일정 부분이나 그런 걸 지역 상품권으로 받잖아. 만약에 그러면 깡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난 그런 걱정이 드네. 뭐 하여튼 뭐 민주당에서 뭐 좀 그러니까 협의의 냄새를 풍기려고 네. 뭐 행안부에서 뭐 조사도 하고 뭐 줄일 수 있으면은 행안부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줄일 수 있는 권리까지도 줄게. 그러니까 상품권 하자.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법안의 그 조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만약에 그러면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재량권을 더 준다는 소리인데, 이거는 바꿔 말하면은 지자체 줄세우기도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끔찍한 가정이지만은, 근데 지자체장 중에 뭐 조광호 시장 같은 사람이 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지자체로 있는 지역에는 상품권 지원금을 그러면은 내가 티꺼우니까 그러면 확 깎아버려도 되는 거 아니야? 어떤 핑계 대가지고 단수장 그렇죠. 단수장 저렇게 붙이면은 혹은 이제 국힘 지자체장이 있는 지자체는 지원금 확 깎아버린다든지 뭐 이래저래 핑계 대가지고 그래도 뭐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뭐 항상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정권이 됐다. 싹 다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뭐 애걸복걸하면서 네. 할 거면은
그냥 나는 온누리 상품권이랑 지역 상품권 자체를 그냥 아예 통합 운영하는 게 저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차라리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온누리 상품권이랑 지역 상품권의 기능은 비슷하단 말입니다. 네. 지금 쓸 수 있는 용초 가맹점에 대한 게 좀 차이가 있을 뿐이고 비슷하단 말이야. 할인율도 비슷하고. 돌아다녀 보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 다 받는 가게들도 많아요. 아, 당연하죠.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죠. 그래서 이럴 거면은 차라리 통합을 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발행에 대한 예산이 훨씬 더 효율화가 됩니다. 한꺼번에 찍을 수 있잖아. 그렇죠. 네, 어떤 하나의 뭐 회사를 정해가지고 네.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지역마다 쪼개져 있는 그런 발행처 이게 일원화가 되니까 네. 그런 발행 예산에 대한 약간의 절약 네. 이런 걸 기대해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지역사랑 상품권하고 온누리 상품권도 각각의 약간의 사각지대들이 있잖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정말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히 또 농촌 이런 데는 또 네. 도시보다 힘드는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이런 것도 좀 하는 김에 재조정을 해가지고 사용자 편의에 맞는 네. 그런 상품권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끔 네. 하고 그러면 이제 지자체는 자기네들 하던 게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네. 뭐 근데 그래서 그게 불만이면은 지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이니까 기본적인 할인율이 얼마 붙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자기네들 지역 안에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는 뭐 그 지자체에서 캐시백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일정 예산을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게 더 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야.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네. 통합된 뭐 온누리 상품권이든 지역 상품권이든 이런 거를 쓰면 우리 지역에 와서 사용하시면은 얼마 정도 뭐 캐시백으로 돌려드립니다. 그런 거 이제 가맹점이 전산화돼 있으니까 가능하잖아. 그냥 그럴 거면은 그냥 현금 써도 그냥 깎아주면 되잖아. 현금 깎아주면은 그거 현금 어디서 썼는지 그런 것도 또 다르니까 뭔가 좀 말이 안 되는데 점점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상품권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품권 자체를 그러니까 없앨 거야?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없앴으면 좋겠잖아. 네. 그러니까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 근데 만약에 이게 일단은 있어야 되면은 이런 건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저는 이제 지역 상품권은 본래 취지하고 지금 많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 상품권이나 오늘의 상품권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을 이 시스템을 유지를 한다고 치면은 가맹점을 늘리는 거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뭐 인구 소멸 지역을 중점적으로 좀 더 많이 지원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앞서 이제 그것도 이제 지적됐다시피 애초에 식품 사막화 진행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걸 던져놔도 지역 활성화를 못 시켜요. 가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지역 상권 살리기 혹은 뭐 지역 살리기로 이 지역 상품권이 아주 뭐 둘도 오면 정책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한 마타도어고 현실 왜곡이고 그래서 뭐 지역 소멸에 관해서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뭐 이거 아니더라도 혹은 뭐 지금 뭐 이거 지난주에 다뤘나요? 우리 그 전남에 전북 어디야? 전북 김제. 김제 막 100만 원씩 푸고 하는 거 그것도 의미 없다니까. 똑같이 김제에도 상품권 쓸 데가 없어요. 촌동네에 던져줘봤자 노인들한테 던져줘봤자 동네에서는 쓰지를 못해요. 가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뭐 대책 그럼 너는 뭐 생각하는 대책이냐라고 하면 저도 없어요. 없는데 그거 생각해내라고 있는 자리들이 뭐 그 배지들 아닙니까? 의원들이 그러니까, 생각해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은 나타나기 전에 뭔가 그냥 일단은 현상 유지 비슷하게는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오늘 상품권이나 지역 상품권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없애던가 뭐 아니면 둘 다 없애던가 네. 없애버리면은 그만큼 일단은 그 공백 때문에 생기는 단점 부작용이 있다고요. 일단은 여기에 의지를 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없애는 거는 그렇게 확 없앨 수 없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없애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산이라도 조금 더 낭비를 줄이는 쪽으로 개선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통합을 하자 일단. 일단은 통합해 가지고 낭비 요소를 줄이자. 그리고 일원화가 되면은 관리를 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관리를 하기가 쉬워지고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자체 따로 뭐 행안부 따로 그러니까 행안부 따로가 아니지. 이건 온누리 상품권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니까 네.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면 중구난방이란 말이죠. 아니 그 오늘 상품도 지금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발행은 중기부에서 하는데 또 소관은 또 행안부 소관이야 이거.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실 좀 골 때리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 것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리를 해서 다듬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자꾸 이거 가지고 뭐 싸우고 자시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 진짜 이 낭비입니다. 이것도 정신 낭비야 이거. 저는 이제 뭐 과격한 주장이긴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게 아니라 저는 지방자치제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거라지 보면은. 애초에 이제 DJ께서 이거를 지방자치제 하자고 이제 주장을 하셨을 때 당시에 말씀하셨던 취지가 하나도 부합이 안 되고 있어요. 이 꼴을 보려고 하신 건 아니겠지. 네, 그러니까 뭐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싹 터가지고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아무래도 시민들이랑 좀 더 밀접한 곳에서 일어나는 행정들이다 보니까 그 민주주의에 대한 효용감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에요. 지금 지방자치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는 뭐 그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대권으로 나가는 거냐 하나의 그 뭐 디딤돌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 사실 모 유튜버는 네. 그때 당시에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지방자치제 네. 이거를 하신 게 겉으로는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내용들로 돼 있지만 네. 여당 아니고 야당도 한 자리씩 줄 수 있어. 이 자리 만들어 주려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뭐 사실 근데 오히려 정말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 때는 정말. 그러니까 뭐 김동연 지사도 이렇게 뭐 한 자리씩 주고 그러잖아. 그렇죠. 인재건 전 의원한테도 뭐 자리에 감투 하나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쓰는 사람의 문제인 건데 뭐 하여튼 지금의 이 난장판을 보면 지방자치제가 정말 짜리 치르기 차렸나. 뭐 그런데 뭐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총체적인 난국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정부에서 네. 임명직으로 이렇게 시장이랑 도지사를 임명을 하면 그건 또 괜찮냐고. 난 그냥 행시 보듯이 시험 봐가지고 뽑았으면 좋겠어.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사로 그러면은 공무원 그 지방직 공무원들 중에서 누구를 올려가지고 이제 임명장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임명장 결국은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데. 아니 지방직 한 1급까지 올라가면은 시험 보는 거야. 마지막에. 그러니까 시험 어떻게 해? 시험 보면 되지. 그럼 왜 안 될 건 뭐요? 안 될 건 또 뭐야? 그래서 1등으로 한다고? 1등으로 뽑으면 되지. 그것도 말이 안 돼. 인사 고과랑 시험 점수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평가하면 되지.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니까 지금.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보다 최상목 고랑등이 훨씬 일 잘하잖아.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민주당 새끼들이 대통령 한 것보다 최상목 고랑등이 한 대통령 한 5년 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최상목 정도 되는 사람이 그 테크노크라트의 끝물일 수도 있어.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정점이 일 수도 있겠지. 그 밑에 있는 기재부라던가 그런 공무원들이 정말 그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 최상목 뭐 아니면 뭐 김진표 이런 역량이 똑같이 있을 거라는 보장 없거든. 그 정도 능력자들은 다 대기업 갔겠지. 하여튼 어려운 겁니다. 이게. 자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하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1월 23일날 꼴에 기자회견했는데 이게 좀 시기적으로 좀 애매해요. 신년 기자회견이라기엔 좀 시기가 좀 늦고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랑 이재명 지지율도 지금 정체되고 있잖아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설 연휴 대응용이겠죠? 그렇죠. 아마도. 내가 대권 주자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기가 대권 주자인 거,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기자회견에서 보면은.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준다. 흥무백묘 탄핵할 수도 이것도 좀 웃기는 소리를 했죠. 이재명이 뭐 이제 기자들한테 농담이답시 이런 소리를 합니다. 흥무백묘가 이제 검은 고양이 100마리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운을 띨니다. 꼴의 농담이라고.
네. 야, 씨, 그거 모르는 인간이 너 말고는 없어요. 사람들이 다 지 수준인 줄 알아. 오히려 야 일부러 이 친중놈이 등소평 인용했다. 그렇지.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소리도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좀 실용주의를 많이 내세우려고 했어요. 네, 기자회견에서. 네. 그러면서 또 그 친기업적인 그런 행보도 많이 보였습니다. 뭐 그래서 발언을 했습니다. 진격적인 발언도. 반도체 그 사장들 사장인가 하여튼 삼성이랑 하이닉스 뭐 이런데 얼마 전에 만나게 했잖아. 은행장들 만나기 전에.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디였지 그 윤석열 구속영장 나온 데가 서부지법이요. 네, 서부지법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뭐 2차 내란이라고 이렇게 또 강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2차 내란인 거 뭐 그거를 좀 이제 강경하게 비판하는 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데 똑같은 수위로 민노총 지랄 개지랄도 비판해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서부지법이 그러니까 폭동이지. 네. 폭동인데 에이 그걸 내란이라고 하냐. 소요 사태지 뭐. 그렇지 소유 사태지. 그런 거를 그거 뭐 내란 딱지를 아무렇게나 아니 뭐 언제는 최상무가 하고 있는 게 2차 내란이라며. 그러니까 뭐 다 내란이요. 아주. 다 내란이야 지금. 그러면서 뭐 강건한 우리 국민은 손에 손 빛의 힘으로 민주공화국 최고규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야만적 내란과 소외를 끝내고 희망의 세계를 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나게 말 엄청나게 꾸미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오글거립니다. 근데 저는 그 무슨 오글거리는 만화 주제가 가사 보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자, 아무튼 기자들과 질답을 가지는데, 네. 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이제 비상계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국민들이 뜻이니까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 첫 문장부터 좀 그렇습니다.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 씨발 수용하고 싶지 않은데. 싫은데. 싫은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어쩔 수 없다는 거잖아 지금 이거는. 기분이가 나쁜데. 나는 못 받아들이겠지만은 근데 어쩔 수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뭐 이 탄핵 이후의 과정이 좀 순조롭게 이어지면은 뭐 다시 이제 뭐 민주당에 대한 인식도 좀 달라지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 갖고 임하는 게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파출소 아직 운영되고 있죠. 네. 뭐 그다음에 또 여론조사 업체 찾아갔죠. 안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나 겨우? 네. 코프라 못 갔어. 못 갔나 겨우? 못 갔어. 안 갔어요. 근데 뭐 여조 대응 팀은 태스크포스는 있잖아요 민주당에. 그 특위 또 만들었죠. 네, 특위도 만들었고 네. 또 뭐 댓글 관련 댓글 뭐 온라인 여론전이랍시고 댓글 팀도 지금 운영한다고 민주당에서. 네네네네.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데. 늘 하던 거 그냥 또 하는 거지. 코로나 때도 그 경기도에서 했었잖아요. 참 뭐 더 낮은 자세 운영하는데 뭐 은행장 6대 은행장도 부르고 뭐 기업인들도 부르고 그다음에 또 뭐 경제 관리 경제 테크노크라트들 뭐 그러니까 기재부랑 그때 기재부 차관이랑 하는 부총재였나? 하는 부총재. 하는 부총재랑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재정금융 쪽 담당자들도 불러가지고 뭐 네가 뭔데 이 새끼야. 이러면서 무슨 겸허하게 더 낮은 자세 운운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된 것처럼 좀 버팅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다음 질문이 최상목 권한된 거부권에 대해 거부권 사용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정 운영을 매우 비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뭐 권한 행사 기준도 오락가락 멋대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악평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한테 유리한 권한만을 함부로 남발한다, 함부로 행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경제 안정을 위해 실제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막 아무 말이나 저짓게 했어요. 지금 대놓고. 진짜 아무 말인데. 네. 그러면서 자기는 흥묘백묘 실용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최대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외부 지표로 나타납니다. 환율도 지금 좀 스테이블하게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고 일단 급폭 급락은 막았고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방어가 많이 됐어요 지금. 뭐 그것만 봐도 지금 충분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평가할 만한데 이거 무슨 불안정하다는 거는 진짜로 억가예요 억가. 필요한 조치를 뭘 안 해. 그런 거 하는 게 일단 기본인 거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25년에 편성된 예산 최대한 당겨서 빠르게 조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렇죠. 거고 네. 하고 있고 네. 그런 걸또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안 해준 거는 그 니들이 바라는 거밖에 없지. 그렇죠. 지역 상품권 근데 뭐 실제 필요한 조치는 안 왔다고? 아니야. 필요한 조치 다 해오고 있죠. 뭐 오늘의 상품권 5조 5천 원. 그러니까 5조 5천원 게 풀겠다는데 비슷해 지역 상품권이랑.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의 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 5천원으로 잡아도 실제로 5조 5천원어치가 다 팔리진 않을 겁니다.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뭐 작년에도 좀 덜 팔렸다는 것 같죠? 작년 절반 조금 더 넘게 팔렸죠. 3조도 안 나갔으니까. 2조 얼마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하자는 게 제 생각이다. 그러면서 뭐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제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명이 이제 대선 때 내세운 공약은 4년 중임제. 근데 뭐 4년 중임제도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좀 내각제 요소까지 집어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 의회에 대한 신뢰도도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도 바닥이고 의회에 대한 신뢰도도 바닥이야 사실. 뭐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도 네. 같이 다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사실 개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를 그 헌법을 뜯어 고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쉬운 일은 아닌데 그만큼 뭐 많은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게 필요하죠. 네. 그러면은 각자가 좀 다 뭔가 내려놔야 돼. 그런 모양새가 보여져야 뭐 그래야지 뭐 개헌을 받아들이시거나 하지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설날에도 뭐 저기 배지들 상여금 425만 원 받더라. 600 아니었습니까? 400. 하여튼 뭐 엄청 많이 받던데. 네, 아무튼 많이 받더라고. 떡값? 네. 나 20만 원 받았는데. 그게 무슨 떡값이야? 그러니까 그거 한 400만 원 해가지고 300명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아우 승질나. 좀 짜칩니다. 네. 나 얼마 못 받아가지고. 나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구만. 네. 아우 갑자기 승질이 나네. 자, 그래서 또 최근에 이슈된 게 하나 있었죠. 이거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 공약을 재검토할 생각인 거냐? 지금 이제 앞서 이 기자회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뭐 혁명 병력 꺼내면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성장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네네. 얘기하면서 친기업적인 그런 발언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소득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사실 이제 기본소득 이번에 그러니까 조기 대선 하면은 기본소득 주장 안 하겠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어쨌든 기자들이 물어본 건데 이재명 대답을 보죠. 정책이란 선택의 문제다. 이건 맨날 하는 소리거든. 이거 기본소득 주장할 때도 이 소리 했거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말을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어렵다. 요까지도 또 맨날 하던 소리야. 네, 그렇지. 경제적 토대가 훼손되고 있어.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될 것이다. 다만 지금은 경제적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그 문제, 그러니까 기본소득 재검토는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싫어할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한다 그래도 그렇지만 안 한다고 할 때도 그 옆에서 난리칠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일단 대동세상을 꿈꾸는 개딸들은 배신당한 겁니다. 아십시오. 똑바로 아십시오. 대동세상 물 건너갔어요. 당신들의 뒤통수를 때릴 손바닥에 바로 한 1cm 바로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실제로 때린 거예요. 이건 때렸다고 봐야 돼. 뭐 고민하는데 근데 이게 좀 웃긴 거거든. 예전에 그 기본소득 막 할 때 선수나 기본소득이 곧 성장이고 막 그랬잖아. 그 저기 뭐야 그 그림 있잖아.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을 뭐 그 호텔에 10만 원 예약했다고 노쇼였는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아무도 손해 본 사람은 없고 뭐 호텔 손해 봤다니까. 이씨, 호텔 뒤통수 쳐버렸다니까. 존나 야바인데. 어쨌든 막 기본소득 하면은 막 성장되고 막 네, 이런 말 선순환이다 그랬는데 했는데 지금 성장이 가장 시급하다. 그 기본소득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 말을 부정하는 거잖아. 부정한 거죠. 네. 그래서 좀 놀려주고 싶어졌고요. 네, 늘상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재명은 개딸들만 몰라 이거를.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우리가 제명학 운운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그 윤석열 탄핵 이후로 이제 뭐 이재명이 시간이 됐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 실제로도 보면 이제 저쪽 우파 쪽에서 우파 쪽에서 본격적으로 이재명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걔네들도. 네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그 걔네들이 지금 얘기하는 상당수는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짚어서 정리했던 그런 내용들이지만 어쨌든 쟤네들도 지금 이재명 비판에 관해서 깊이가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뭐 더 이상 이제 우리만의 컨텐츠는 아니게 됐다. 근데 이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 한편으로는. 네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 관련 법안은 또 뭐 있냐? 과연 그러면 뭐 성장으로 간다는데 기본소득 안 하고 성장으로 간다는데 뭔 생각이냐? 네. 그래서 뭐 성장을 가야 하는 상태다. 필요한 입법 조치 과감하게 해야겠다. 반도체법도 대체적인 내용에 동의하고 있어서 신속한 협의를 하겠다. 연구개발부문 52시간 예외에 대해 융통성 있는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노동계가 심하게 반대하고 있다. 제 기본적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다. 토론하면 일정한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설 지나면 제가 주재해서 쌍방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다. 이거 마치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반도체 관련 네. 그 회사들 만났을 때 네. 그때 이제 이재명이 막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 어떤 과정으로 됐냐면은 이재명이 토론 진행자였어.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게 그 되게 무책임한 게 정치인이라는 녀석이 말이야. 네. 들어보고 뭐 나한테 좀 유리한 것으로 내가 골라볼게 이런 자세거든요. 이게 이거를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야. 나는 노동자의 편도 아니고 경영자의 편도 아니니까 일단 니네들끼리 싸워봐. 그러면 나는 골라볼게. 이런 거거든요. 아 진짜. 그 중재가 아니고. 네, 중재가 아니고 일단은 니들이 싸우고 그래서 난 들어보고 그러면 표 계산 해보고 해줄게. 여기서 이제 제 기본적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실용적이라는 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예요. 나에게 예. 나의 당선에 네. 나의 명줄을 늘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피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존나 비겁한 이 새끼가 정말 비겁한 새끼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데 정치인이 어떻게 자기 입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럼요. 52시간 특히나 뭐 외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구개발 부분에 이제 52시간을 주 52시간을 좀 늘려달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융통성 있게 해달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여기 그래서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되잖아. 근데 그냥 저는 실용적으로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건 생각이 없다는 소리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 표 더 나을 곳으로 나는 붙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이 정말 비겁한 새끼예요. 생각 없다는 거지. 지금 생각 나 하지 않고 있어. 비열한 새끼. 차라리 그냥 그 대동세상 정신을 입각해가지고 아니다. 52시간은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좀 나가든지. 아니면은 그 해당 분야에 있어서는 좀 노동 시간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좀 욕을 먹더라도 그런 소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못 해요. 왜냐면 비겁한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다음에 이제 경영계에서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 이게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한다.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 우리가 선진국인데 기업 경영 방식을 들여다보면 주식을 쪼개서 재상장하면서 기존 투자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빼앗아서 한다. 비정상을 극복하는 것, 개선하는 것은 네 편 내 편 가르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다. 극히 소수가 이상한 물적 분할 자회사 만들고 부당이득을 취하는데 이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절망에 빠뜨린다. 범죄 행위 아니냐?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한다. 자, 극히 소수가 이상한 물적 분할 자회사를 만든다. 우리 생각나는 거 뭐 없어요? 떠오르는 거? 뭐지? 화천대유부터 시리즈 쭉 있잖아. 그렇지. 천하동인.
지가 그 지랄 해놓고는 나눠주기, 여기 와가지고 나눠주기. 마치 남일인 것처럼 이런 쓰레기가 아우 진짜 에 짜증나. 그다음에 뭐 이제 미국 트럼프 취임에 대해서 네.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뭐 북한 핵보유국 발언, 뭐 트럼프가 이런 발언 최근에 했나 봐요. 굉장히 여기서도 보면 뚜렷한 입장이 없어요. 입장이 없고 지금 미국이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외교는 좀 그럴 수는 있어. 그리고 이제 사실 이재명 능력 바뀌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뭐 탄핵 이후에 사회분열 갈등 봉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선출된 책임자의 가장 큰 역할이 통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이 하는 얘기가 집권 과정에서는 자기 진영과 자기 지지 세력을 대표하지만은 집권하면 전체를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말 자체는. 자, 그런데 이재명이 과연 집권하면 전체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자, 집권 과정에서는 자기 진영과 자기 지지 세력을 대표하는 거 맞죠? 근데 이거는 뭐 대선을 기준으로 보면은 경선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봅시다. 근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대권을 가지고 싸운 싸움이기 때문에 더 이상 편가르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대선 때 이재명이 어땠어요? 막 이찍거리면서 다녔잖아. 저거 설마 이찍 아니겠지? 막 그런 소리 하면서 다녔잖아. 그랬더니 그냥 잘도 뭐 핵심 뭐 통합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윤석열 정권이 극단적 소수의 길을 갔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게 정치 보복인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네 경우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재명 본인이 행한 정치 보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총선 때 공천장 뿌린 거 봐요. 다 날아갔잖아. 네. 물론 이제 이재명은 뭐 당원들이 그렇게 정한 건데 뭐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말하고 싶을 건데 뭐 아닌 100% 아닌 것도 아니야. 뭐 일부러 자르려고 한 건 아닌데. 근데 그 이재명 당신을 지지하는 외곽 조직이 더민주 혁신회라는 조직이 전국을 그렇게 돌면서 당원들 모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낙선 운동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못하게 막아야지 사실은. 그렇지, 막았어야지. 자기 정치 그거 하지 말라고 당대표식이나 돼가지고. 더군다나 그 자기 지지 세력인 거 뻔히 다 아는데 서로. 그렇죠. 공소장 그리고 실제로 막 강 의원 이런 애한테 주려고 했었잖아. 그렇죠. 하다가 이제 과거가 안 좋으니까는 막혔지. 미처 못 준 거지. 네. 그래도 자기 그 변호사들 검사 출신 그 변호사들 양부남 등등등 싹 다 김동아 뭐 네. 이런 애들까지 다 네. 줬잖아. 그래서 아주 그냥 쓰레기를 양선을 시켜놨죠 지금. 좀 비겁하게 마지막에 그 633 선거법 재판 633 원칙 지켜져야 된다고 보느냐 뭐 이렇게 하니까는 회피를 하죠. 비겁하게 네.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갈래. 설명 안 했거든 근데. 아까 설명 안 해놓고는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넘어간다고. 모두 발언 같은 거에서 했나? 뭐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에이, 하여튼 뭐 비겁한 놈이 당당한 척하려고 애씁니다. 네. 우리의 비극은 이게 아닐까요? 설 특집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저딴 쓰레기 소리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 아닐까. 뭐 그다음에 저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뭔가 더 즐거운 거를 발굴해서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뭐 즐거울 일이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전 음. 몰라, 내가 계속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응원 댓글 부탁드리고요. 응원 댓글 하지 말라고. 자꾸 시키고 싶다. 응원 댓글 하지 말라고. 네. 네, 댓글 막아버린다. 어떻게 막아? 그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관리자 권한 박탈할 겁니다. 내가 먼저 박탈을 못 하나? 못할 걸요 아마. 네, 어쨌든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네. 양력으로도 음력으로도 2025년이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명절 왔는데 명절 기분도 안 나고 해 바뀐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래도 뭐 그냥 빨간 날인데 의미가 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좀 쉬고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